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김건희 뭐 명품백, 김건희 사과, 특검법 이런 얘기 안 하고 지금 연일 민주당 운동권 출신 의원들을 겨냥해서 586 운동권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펼치고 있고 보수 언론도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화답해주고 있는 호응해주고 있는 분위기고 반면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인사들은 586 특권이라는 게 실체가 있냐 지금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검사 독재다. 검사 독재를 청산해야 되는 게 이번 총선의 목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 양쪽에서 주창하고 있는 이 프레임 좀 평가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일단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로 얘기하고 있는 운동권 특권 청산. 운동권 특권을 청산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일반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면 저의 일반론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면 제가 운동권 출신인데 제가 운동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래 운동권이 이렇게 힘이 빠지고 이렇게 힘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번 총선처럼? 네. 운동권이 이렇게 불쌍한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때가 없는데 뭐를 청산합니까? 뭘 더 청산합니까? 네, 그래서 그 청산이라는 구호가 참 무색하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실체가 없다. 그렇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두면 이 선거의 이제 주된 프레임은 메인 프레임은 그 정권 심판론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을 깨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운동권 심판론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그러면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검사 독재 청산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 독재 청산이라는 거는 역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권 심판론이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결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정권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특히 이제 검사 독재를 청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이고 이번 총선에서 아마도 검사 출신인 인사들 그리고 아마 검사 출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공천을 받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이 정권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그러한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비판을 하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검사 독재 청산이라는 구호가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상당히 이제 좀 어떤 어필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검찰 권력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크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기에도 좋은 어떤 구호다라고 생각해서 정권 심판론을 검사 독재 청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측면이 있겠죠. 정치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9호 대 9호로 놓고 보면 이 두 개의 구호 중에 어떤 게 더 유권자들에게 와닿는 구호일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좀 피곤하죠. 두 개 다 솔직히 피곤하다. 얘기해서. 네, 피곤한 구호들입니다. 둘 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선거가 되면 늘 이제 말하자면 정권 심판해야 된다. 아니다. 정권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돼야 된다. 뭐 이게 이제 가장 큰 프레임 대 프레임, 구도 대 구도인데 이번에는 약간 요거를 비틀어서 양쪽에서 이 프레임을 들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 시점에 무슨 선거를 치르잖아요. 네.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뭐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권 심판대 그렇죠? 네. 정권 안정론이 보통은 그렇죠.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네. 이렇게 부딪힌다고요. 네. 그래서 정권 안정론은 보통 이제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프레임이에요. 정권 안정론의 대표적인 구호가 뭐예요? 발목 잡기론이잖아요. 네. 이 지겹죠, 이것도? 발목 잡기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당이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여소야대잖아요. 야당이 우리가 정부 여당이 뭘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저 야당이 반대해서 못한다. 그렇죠. 숫자가 많아가지고 네. 계속 우리가 하려는 거를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그래서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정치도 이게 잘 안 되고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상황도 우리가 조정을 못하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이 여당을 많이 지금 선출을 해줘야 여당 국회의원들을 많이 선출을 해줘야 우리가 안정이 됩니다. 나라가 잘 됩니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갈등이 치유됩니다. 사회가 통합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권 안정론이고 정권 심판론이라는 건 그 반대인 거죠. 네. 무슨 소리입니까? 저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지. 지금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 다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정권 심판론인데 지금 이제 사실 요게 이제 정권 심판론이 잘 작동하려면 사실은 여소야대 구도에서는 조금 이게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야당이 좀 숫자가 적어야 네. 정권 심판론 또 얘기하기 좋죠. 우리한테 힘을 더 몰아줘야 우리가 견제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소야대니까 야당이 많으니까 국회에서는 정권을 심판하기에는 국회에선 당신들도 뭐 다수당 아니야. 이래가지고 조금 얘기하기가 그 우리도 국정에 약간의 책임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정권 심판론이 이제 좀 파워가 그렇게까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 일단은 그런 조건을 하나 일반론적으로 갖고 간다고 하면은 정권 안정론의 측면에서는 이게 또 잘 되려면은 이 정권이 정말 밀어붙이고 싶은 의지가 확실해야 돼요. 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하고 그 하고 싶은 일을 국민들이 볼 때 아, 이 정권은 저희를 분명히 하고 싶은 것 같아서 이러저러한 어떤 뭔가를 해온 것 같아라는 게 인식이 돼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죠. 이 시점에. 2년 차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야죠. 그렇죠. 네. 대부분의 정권들은 이 시기에 뭔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다고. 네. 뭔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외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게 없어요. 뭘 하고 싶은지를 몰라요, 국민들이 지금. 특검 안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네. 뭘 하고 싶은지를 국민들이 몰라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정권 안정론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국면에서. 그러니까 양쪽 모두가 정권 심판론을 정권 심판론만 얘기하기도 조금 뭐하고. 민주당의 몸집이 너무 크고. 그렇죠. 정권 안정론을 얘기하기에는 근거가 좀 박약하고. 뭘 안정시켜서 뭘 하겠다는지 컨텐츠가 없고. 그렇죠. 네. 그런 와중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나 이런 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아무리 야당이 다수고 야당이 뭐 거대 야당이고 어쩌고 해도 그리고 민주당이 아무리 보여준 게 없고 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고 해도 지금 구도는 어쨌든 정권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어쨌든 쥐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이걸 그냥 놔두면, 이 구도를 놔두면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정권 심판론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거를 깨야겠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은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 나라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라면서 갑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국정 철학이나 로드맵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를 막 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이미 평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로부터 이 총선을 앞두고는 이미 상당 부분 끝났는데 중간고사는 이미 치른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와서 이제 정권 안정론을 외칠 수가 없는 상황이니 그러면 이것 말고 뭔가 다른 게 필요한데 그렇죠? 네. 이것 말고 뭔가 다른 거라면 뭘까? 그러니까 이제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야당 심판론이다. 이걸 꺼내 든 거죠. 거야 심판론. 이걸 그래서 대신 갖고 온 거죠. 거야 심판론을. 그게 이제 9월에 표출된 게 운동권 특권 청산이다. 근데 이제 거야 심판론도 네. 구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야당이 그냥 크면 심판하는 거냐. 네. 국민들이 야당을 지지해서 지난 총선에서 선택했는데. 네, 야당은 다수 의석을 만들어줬는데 심판해야 되는 무슨 그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다수 의석이어서 심판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행위를 뭐 100개를 나열해가지고 이들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검사 시절처럼 공소장을 만들어가지고 혐의를 100개를 걸어갖고 이래서 죄가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니 그것을 정치적 어떤 언어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운동권이어서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운동권 청산. 그렇죠? 네, 운동권이어서 안 되는 겁니다. 운동권이 과거에 이 사람들이 운동권이었는데 학생운동할 때 운동권이었는데 그때 한번 학생운동 했다고 해서 이렇게 그때가 언제냐 80년대 운동권들인데 80년대 학생운동한 경력을 가지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지금 김대중 대통령 때 뭔가 젊은 피 수혈 이런 걸로 정치권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이 국회의원하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를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운동권 청산 얘기하면서 특권 얘기하잖아요. 네. 특권 얘기를 또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은 이재명 심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있잖아요. 네. 그 사법 리스크에 갖다 붙여서
이재명 특권을 심판해야 된다로 같이 이제 묶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운동권 출신이냐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386 운동권 출신은 아니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얘기하듯이 내가 586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대인 거는 맞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왜냐면은 뭐 어디 총학생 회장 출신이거나 이러지 그렇죠.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애매한데 어쨌든 이걸 묶어야 되니까 지금 이 특권을 키워드로 해서 이재명 대표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이 또 기소한다고 하는데 김혜경 여사 뭐 법인카드 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다음에 무슨 뭐 장해찬 이제 전 최고가 뭐 샌드위치 얘기 이런 거 하면서 특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심판하는 선거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권 안정론 대신에 요거를 이렇게 세트로 가져온 게 지금 운동권 심판인 것이죠, 지금. 근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검사 독재 같은 경우에는 뭐 검사가 지금 독재라고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한 판단 엇갈릴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뭐 지금 한 검사 출신이 한 30여 명 이상 총선에 나온다고 하고 뭐 보도에 따르면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검사들도 한 7, 80명 된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여당 비대위원장 뭐 다 검사 출신이고 이러니까 아 그래 검사들이 여러 사회 여러 분야가 있는데 검사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군 이런 건 좀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는데 운동권 특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칭한 대표적인 운동권들은 뭐 임종석, 우상호, 뭐 이인영 뭐 이런 의원들일 것 같아요. 강병원 뭐 이런 의원들 80년대에 큰 메이저 대학교의 학생회장을 지냈거나 뭐 전대협이나 한총련을 이끌었던 근데 거기들이 사실 지금 민주당의 주류들도 아니고 심지어 뭐 불출마 선언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명으로 찍혀갖고 지금 저격 공천을 하네 마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이게 현실적으로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리고 말하자면 특권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면 카르텔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뭐 정치를 오래 지켜본 입장에서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운동권들이?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네, 뭔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냥 그 서사가 이런 서사예요. 방금 말씀드린 서사. 학생운동을 한 거 이외에는 자기 손으로 열심히 해서 돈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학생운동 경력 가지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표현대로 하면은 썼던 영수증을 계속 두 번, 세 번 재탕하면서 썼던 영수증을 재탕한대. 영수증에 민감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지? 영수증을 증빙을 사기를 많이 쳐봤나? 왜 그러지? 근데 아무튼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면서 계속해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특권이라는 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뭔가. 근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변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뭐 운동권하고 운동권 경력 있는 사람들이 학생운동 한 이력 하나 가지고 그럼 뭐 아무런 경제활동을 뭐 안 했습니까? 뭐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네, 뭐 있을 수 있죠. 잘 사는 집 아들이었던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좀 말하는 것만 봐도 좀 부잣집 아들인 분이 있죠. 예, 있는데 어떤 분은 그 당시에 돈도 제대로 안 주는 운동권 단체 그 활동하면서 그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자기가 떼어가면서 돈 바쳐가면서 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다고요. 그렇죠. 그게 사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자기 헌신이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 운동권 하기 어려웠다고요. 그리고 그런 자기 헌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민주화라든가 또는 어떤 경우에는 뭐 노동 운동이라든가 이런데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해온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정치권 들어와서 제대로 했느냐 잘했느냐 이런 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런 거를 가지고 다 그냥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정치권에서 뭐 3선, 4선 뭐 이렇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다 이제 운동권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냐는 좀 의문이긴 한데 다만 이 얘기가 효력을 갖는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권 특권은 청산하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제가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운동권이 많이 축소돼 갖고 지금 이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운동권이라고 하면 운동권이 뭔지도 사실 애매해요. 젊은 세대들한테는. 아마 운동권 얘기하면은 아마 좀 몇 가지 상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강성 노조가 있어요. 일단. 그쵸? 그렇죠. 예, 민주노총 휘두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이거 또 오랜만에 한다 이것도.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조끼 입고 상징화된 어떤
강성 노조 이분들은 일단 아니잖아요. 지금 국회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나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이분들이 무슨 특권이 있냐고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화물연대 조합원이 무슨 특권이 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아무튼 이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제 86세대가 있는 건데 86세대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이 감정이 이제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 그냥 일반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각각 이제 어떤 영향을 주냐면 강성 노조에 대한 감각, 그래서 운동권 특권 청산 이 그냥 글자를 보면은 강성 노조를 떠올리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강성 노조를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로 이제 그래서 이게 소구한 계층이 어디냐를 우리가 보는 건데 강성 노조를 떠올리면서 이거를 주로 이 계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운동권 특권 청산에 호응할 거 아닙니까? 강성 노조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친기업 이 친자본이 노조 빨갱이다 이렇게 흔히 그렇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죠. 네. 자기 입장인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 우리 이분들이 운동권 특권 청산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근데 86세대가 문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분들은 이분들도 이제 보수 유권자 층의 다양한 층위가 있겠지만 제가 좀 경험한 바로는 보수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 중에 요 86세대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이 보수층이 있어요. 세대론적으로. 네. 네. 그래서 뭐 이게 이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네. 제가 이제 따옴표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MG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네. 윤석열 정부도 초반에 좀 공을 들였었죠. MG. 네, 네.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MG. 네. 여기 제가 따옴표 쳤습니다. 네. 일반화하지 않고 네.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MG 여론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민주당 일반을 미워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국민의힘 지지자죠. 보수 유권자들. 네. 네. 그래서 요 묶으면은 대략적으로 보수 유권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보수 유권자들 중에 이 보수 유권자 층에서도 고관여층 네. 신문 많이 보시고 이런 유튜브도 많이 보고 네. 운동권 특권 청산하면 바로 요 그룹을 떠올릴 수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운동권 특권 청산이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요 얘기에 반응하는 보수 유권자 고관여층의 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 정도이지 제가 볼 때 이게 총선판을 크게 좌우할 만한 어떤 가르고 가는 그런 메시지 정도는 아니고 전체 판에 영향을 주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권 심판론을 약간 희석시키는 정도의 영향인 것이다. 그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죠. 그 제가 물으려고 했던 것도 그 대목인데 예를 들면 프레임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세금을 둘러싼 프레임 전쟁에서 나는 공화당을 지지하진 않는데 공화당이 민주당이 되면 세금이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라고 프레임을 걸면 그래 내가 공화당을 100% 지지 않지만 저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가 공화당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그 프레임 전쟁을 통해서 유권자층이 확장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양쪽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걸고 있는 프레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설명하신 대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지자들에게는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양쪽 다 어쨌든 선거를 이기려면 가운데층을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자기네 당을 온전히 지지 않는, 그러니까 정치권 용어로 하면 중도층? 근데 이게 중도층에게 이 두 개의 슬로건이 어떤, 이제 아까 초반에 이제 피곤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래,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민주당 찍어줘야겠어. 그 다음에 국정안정론 같은 경우도, 내가 뭐 온전히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지만, 그래, 이제 2년 차인데, 그래도 찍어줘야지. 이런 이제 말하자면 효과가 있을 텐데 이거는 좀 약간 오히려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거에 응하는 선거를 대하는 어떤 기성 정당들의 태도가 일단 집토끼부터 확실히 잡고 가자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운동권 특권 청산론으로 열심히 이걸 밀어가지고 결국 이걸 통해서 결집시키고자 하는 보수 유권자층은 누구냐 결국 그 보수 유권자층이라는 거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한테 표선 줬던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 게 최대치일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어떤 소위 말하는 반땅. 그렇죠. 네. 그 정도를 끌어모으는 게 이제 최대치인 것인 거고 그것을 사실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하기에 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지지율이 너무 낮아져서. 그렇죠. 지지율 낮아졌고 사람들이 이미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총선 치러서는 지난 대선 때 얻었던 지지율만큼도 이번에는 못하는 게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직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정치 문하기 전에 안 긁은 복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사람들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대선에서는 찍었는데 그 이후에 하는 걸 보고 나서 실망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바이든이라고 한 것 같은데 자꾸 난리면이라고 한다든지 뭐 자꾸 화를 낸다든지 김건희 여사를 자꾸 감싼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니었던 것 같아. 이게 복고 긁었더니 꽝이었던 것 같아. 이랬던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러고 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있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똑같은 캐릭터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슷한 캐릭터인데 뭐 아바타라는 표현도 있고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요. 네, 비슷한 캐릭터인데 어쨌든 비슷한 캐릭터인데 이건 이제 꽝인 것이고 또 우리 대통령님을 갖고 꽝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 복권은 약간 꽝이 된 것 같은데 비슷하지만 새로 시작할 수도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아직 덜 긁은 복권. 네. 네. 안 긁은 게 새로 나왔는데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당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걸었던 기대를 다시 한번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거기에 맞는 조합이다 이게.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래봐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다시 돌고 돌아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 끌어모으는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는 게 불과하고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지지층을 다 긁어모으는 선거 이제 전략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사 독재를 청산하자는 슬로건도 뒤집어 얘기가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부분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자 지난 정부 내내 검찰개혁을 얘기했고 뭐 그 얘기를 하자면 또 뭐 1시간으로도 모자라겠지만 어쨌든 그 반대급부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과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검찰개혁을 다 해야 될 것처럼 검찰개혁을 한 것처럼 했는데 2년 만에 이거 다 검사 독재 세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표를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민주당이 방탄 뭐 이런 이미지만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 이 상황과 맞물려서 좀 어떤 소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검사 독재 청산 말고 뭐 다른 얘기로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 얘기를 검사여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라든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좀 초래한 어떤 일들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어서 그다음에 검사 출신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이어서 지금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발발 요인들이 있다. 네. 예를 들면은 그 뭐 요즘 최근에도 제가 사실 지난주에 가장 그 뭐랄까 이건 왜 입장을 얘기 안 해라고 생각한 게 고발사주 사건 1심 손준성 네네. 유죄 나온 사건이에요, 사실. 네. 그런 거 나오면 이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 겁니까?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야당을 다루는 태도나 이런 것도 그리고 운동권 특권 청산이나 이런 것도 애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정권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왜 하고 싶은 게 없냐. 이 정권을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이전의 정권들은 보수 정권이라 하더라도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습니다라는 청사진과 로드맵이 있었는데 이 정권은 왜 그게 없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은 정치를 해본 적이 없으셔서 정치를 내가 하면은 뭘 하겠다라는 진지한 어떤 구상이 없기 때문에 그 구상이 왜 없었냐라고 하면은 그동안 가졌던 직업이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을 잡고 범인을 잡고 그 범인에게 벌을 내리는 거여서 범인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는? 운동권이 범인이에요 지금. 운동권 잡는 거예요 지금. 운동권 범인을 잡는 일을 총선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권 특권 청산이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 겁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요인들도 있으니 이것만 얘기해가지고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층만 결집하고 그리고 또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게 부각되는 거 사법 리스크만 부각됩니까 사실 돈봉투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얘기 또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부각되는 측면도 있으니 요거 말고 다른 프레임으로 갖고 와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검사 출신이 연상되는 거는 별개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총선의 전체 프레임은 다른 종류의 정권 심판론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제안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경제입니다. 경제. 그렇죠. 무조건 경제죠. 네. 대부분의
대부분의 이 그 유권자들이 아까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의 대결 구도를 얘기했잖아요. 이 구도에서 기존에 이전 정권들에서 무조건 이 정권 심판 대 정권 안정 구도의 제1의 그 소재는 무조건 경제예요. 정권 안정론에서 예를 들면 정권 안정론을 둘러싼 어떤 공방에서 무조건 이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거는 경제를 우리가 살리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혔습니다. 요 얘기란 말이죠. 경제를 살리려면 힘 있는 여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슬로건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뒤집어서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얘기할 때 경제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게 됐습니다. 왜 어렵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렇죠.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경제에서 실정을 하고 있다. 그렇죠. 네. 지금 경제적인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안 좋잖아요. 네. 좋아요? 홍보가 아니죠. 오락부장은 뭐 언제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좋았던 적은 없는데 네. 좋았던 적도 없고 네. 안 좋잖아요. 냉정하게 네. 얘기해서. 그리고 안 좋은 상황에서 막 던지잖아요. 지금 공약이나 이런 네. 거를. 나는 이런 사람들은 나 처음 봤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국가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안 좋다라는 게 뭐 확인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경제 관련된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걸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부각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걸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랄까 어떤 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뭐라고 해야 돼 디테일하게 세우지 않고 있는 단계이다. 아직까지도. 그럴 의지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민주당 민주당이. 내에서도 이기는 선거를 지휘하거나 전략을 짜본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이번 총선에서는 이렇게 지금 단출한 전선에서 붙고 있는가? 왜냐하면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무능하고 실정을 저질렀으면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성과나 지표에 대한 부분을 아프게 물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런 담론이나 어떤 주장 같은 것들은 뭐 보도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하고 있다. 이 예를 들면 네. 단적으로 경제가 아니더라도 야당이 어떤 이 국정 비전이라든가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 정치 초보들보다 훨씬 나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경제를 얘기하려면 꼭 이 사람들이 그렇죠. 경제를 예. 망쳤습니다. 망쳤어 아니더라도. 네.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가 보니까 좋은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이분들이 만들어낸 오늘날의 위기의 어떤 원인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요즘에 기억력이 감퇴돼갖고 생각도 안 나죠. 그렇죠? 출생 기본소득을 얘기하셨죠. 네. 네. 민생의 위기, 그렇죠? 그 다음에 남북관계 얘기했어요. 네. 전쟁 날 것 같은 그러한 위기.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출생의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이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각각의 대안을 얘기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민생에 대해서의 어떤 대안, 네. 그 다음에 저출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출산기본소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 그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이제 지금 평화를 해야 되는 어떤 대안,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에 대한 어떤 얘기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전을 내놨으면은 당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죠. 이후에 이 이슈 파이팅을 쭉 끌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앞으로 이런 기조에 따라서 총선을 치를 것이고 이걸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혼자 얕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인재를 이렇게 배치하고 요 얘기를 앞으로 예를 들면 민생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민생은 누구가 앞으로 얘기하고 연속적으로 한 10개 정도 뭐를 발표할 것이고 뭐 이런 게 쭉 있어야 되잖아요. 남북관계는 우리 당의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전문가가 없으면 이런저런 사람들 영입을 할 것이고 이게 계획적으로 돼가지고 프로젝트가 쭉쭉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이슈가 장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생각납니까? 기자회견 뭐 한지? 안 납니다. 이재명 대표 혼자 얘기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네. 계획이 있는 당이에요, 그게? 계획이 없는 당이죠, 그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안 세워졌다. 다른 거 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다른 거 뭐 하고 있다? 공천을 열심히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아직 계획이 안 세워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프레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많이 지금 주문하는 게 한동훈 대 이재명의 선거를 치러야지 된다. 윤석열 대 민주당의 선거로 치르면 필패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김민하 평론가 보시기에는 쌤 보시기에는 한동훈 대 이재명의 선거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구도는? 뭐 반반이죠. 반반이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그 공보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안 보인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미 뭐 전략적으로 한동훈을 띄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여기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한동훈 대 이재명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한동훈 대 이재명이 된다는 건 뭐예요? 원래는 뭐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 이재명이 됐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더 이제 말하자면 의미도 있고 선명해지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야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돼야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는데 이렇게 구도가 되면 이게 이제 민주당의 기대인 거고 네. 이렇게 되면 뭐가 작동할까? 이 운동권 청산이 작동할 것이다. 아, 이게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의 기대인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바꾸고 싶다가 국민의힘의 기대, 보수 언론의 기대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바뀌는 것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지난번에 어떤 파동을 통해서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옴으로써 이미 이렇게 바뀌었다. 등장으로. 네. 이슈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싹 쏠렸기 네. 때문에. 근데 요게 작동을 완벽하게 하려면 뭐가 극복이 돼야 되냐면 사실 두 사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극복이 돼야죠. 그렇죠? 네네. 두 사람이 똑같아서 한동훈 대 이재명이나 윤석열 대 이재명이나 사실은 다 정권 심판론입니다. 네. 이게 극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의도치 않게 이걸 극복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의도치 않게 두 사람이 뭐 충돌하고 뭐 왜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말이죠. 예? 네. 한동훈 이 자식이 동훈이가 반란 일으킬 것 같은데 말이야. 이래가지고 확 가갖고 예? 갑자기 이게 한 방에 이게 균열이 간 거잖아요. 의도치 않게. 네. 그쵸? 둘이 싸우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게 균열이 가는 바람에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이 후속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캐릭터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윤석열 아바타다라는 요 규정은 둘의 관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둘이 얼마나 친한 사람들이냐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둘이 얼마나 같은 비슷한 정치적인 개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또 국정 운영에 대한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태도 이런 거를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태도 이런 걸 얘기했던 것이고 근데 이거는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땐 이것조차도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태도에 정치에 대한 태도인데 지금 뭘로 일관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정치 드라이브잖아요. 반정치 드라이브. 그 연수 줄이고. 네. 그리고 사실은 운동권 청산론이라는 것도 그 근본을 치고 들어가면 이 반정치 드라이브가 핵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반정치 드라이브가 핵심에 걸고 있는 건 어떤 정신이냐면 근본적으로 정치라는 거는 정상적인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그리고 그냥 내비두면은 잘 돌아가게 돼 있는데 매끄럽게 잘 돌아가게 돼 있는데 불순한 사람들, 네? 불순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그 잘 돌아가는 거를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게 지금 정치의 문제여서 이 불순한 사람들,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그 정치가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만들면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보는 인식이 들어있는 게 반정치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 늘 한겨레 신문을 보시는 독자분들은 잘 알겠지만 왜냐하면 한겨레 신문에 그런 얘기 많이 있거든요. 정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갈등의 요소인 것이고 갈등의 요소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장이 정치의 영역인 것이잖아요. 그게 운동권이든 검사든 아니면 어떤 기만 오락부장이든 예? 누구든 간에 와가지고 갈등을 조정하고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치와 협력과 뭔가가 작동하는 게 정치인 것이지 이 불순한 사람을 제거하는 게 정치가 아니거든요. 요 인식은 공이 같이 갖고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인식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되게 예를 들어서 네. 윤석열의 자리를 한동훈이 대체하더라도 네. 지금의 국정 운영 방식은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기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날리면일 수도 있겠죠, 네, 실제로. 네.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개념들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둘이 싸웠다고 해가지고 이게 극복되지 풀렸다라고 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다.
라는 점에서 제가 볼 땐 이 점을 한겨레신문 같은 정론지가 좀 더 충실히 규명하라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종땡의 시그니처 질문을 마지막으로 일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프레임은 뭡니까? 그러면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제나 살려라. 경제. 경제나 살려라. 경제나. 경제나 살려라. 예전에 일요일 밤에 그 캠페인이 있었는데 경제나 살려라. 경제를 살려라. 경제가 이게 뭐냐. 경제로 돌아가야 된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양당 관계자들은 전략을 짜시는 네? 분들은 무엇은 운동권 청산은 운동권 청산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뭔 운동권 청산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니까. 네. 내 방송을 아닙니다. 자, 경제로 돌아가라 이 말씀 드리면서 1부 마치고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